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에 그 법무법인 대환의 실제 상담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 네, 대환이요. 네, 여기가 보니까 뭐 전직 고검장, 검사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들하고 또 베테랑, 전직 경찰, 검찰 수사관분들, 심지어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님까지. 그렇죠. 그야말로 성범죄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죠. 네, 맞아요. 성범죄 긴급센터 TF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이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 총괄팀장 하셨던 분도 계시고 박사방 사건 같은 거 지휘하셨다고. 네, 그런 큰 사건 경험이 중요하죠. 또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경력이나 검찰총장 공인 인증받은 전문가들까지. 와, 이런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오늘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사례가 참 좀 충격적이었는데 20대 대학생이 평소 알던 미성년자 동생이랑 그냥 장난으로 사진이랑 동영상을 주고받았대요. 네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근데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것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오해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특히 제작 혐의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거거든요. 제작이요? 직접 찍거나 뭐 편집해야 제작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적인 제작의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훨씬 넓다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누가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서 이걸 그냥 내 폰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클라우드 같은 데 올리는 행위. 이것도 상황에 따라선 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장만 해도요?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도요. 그건 좀 생각도 못 했는데요. 네. 디지털 파일이라는 게 워낙 쉽게 복제되고 퍼져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이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게 정말 장난이었다, 실수였다 이런 마음은 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 초기 대응, 특히 구속된 직후에 조사실에서 하는 첫 진술이요. 이게 어쩌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첫 진술이요? 네. 보통 구속되면 엄청 긴장하고 당황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좀 얼버무리게 되기 쉬운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본인은 뭐 억울함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걸 혐의를 좀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식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랑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거든요. 포렌식 자료랑 같이 본다? 네.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가서 이걸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압박감 속에서 혼자서 막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단순히 법조항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구속이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네, 심리적인 부분도 크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환 로펌처럼 전직 검사나 수사관 출신 전문가들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고 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같은 걸 미리 좀 걸러내고요.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좀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경험이 중요하겠군요. 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하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뭐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전략 같은 것도 자료에 나와 있던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는 문제가 된 그 자료들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발적인 삭제. 네. 둘째는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접근 금지 같은 걸 철저히 지키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2차 피해 방지 노력? 네.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수사 기록이나 디지털 증거 같은 것들이 오해 없이 좀 정확하게 기록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해석되면 안 되니까요. 네네. 초기 기록 관리. 네. 이런 노력들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법적으로 다 마무리된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건 이후의 노력까지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라는 게 개인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의 잣대가 정말 엄격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행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클릭 한 번, 저장 버튼 한 번 누르는 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기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셨나요?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